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몸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 대법원은 이 육체 노동의 정년을 65세로 판단했습니다. 30년 만에 5년 상향된 판단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자의 폭언과 팀 사유화 등을 폭로했던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 이들의 눈물의 호소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고 육체 노동의 정년을 상향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즉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65살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높인 판례가 30년 만에 바뀐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고 실제 은퇴 나이가 훨씬 높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65살로 높인 가동연한은 실제 정년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실제 정년이나 연금제도 등을 둘러싼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한의 김혁철,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첫 실무 접촉을 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나 회담의 의제와 함께 이른바 하노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억지 수사가 드러났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무죄의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2017년 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이대 목동병원의 당시 의료진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소홀은 일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체 노동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만 60세까지로 봤던 30년 전 판례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몇 살까지 육체 노동이 가능한지 대법관들의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이 기존 60살이던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5살 높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올린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30년 만에 바꿨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대법관 다수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정년도 60살 이상으로 늘었고 실제 은퇴하는 나이도 72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을 65살 기준으로 따져보란 겁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고용 정년과 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손해보험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 이상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높인 판결이 나오자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남은 노동 가능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60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한을 65살로 고치게 되면 보험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 35살인 일용 근로자가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보험금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관 변경 뒤에는 3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전체 지급 보험금은 1,200억 원가량으로 결국 1% 이상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게 손해보험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손해보험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에 따라 육체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60살이 넘는 피고용인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젊은 층을 고용할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 6일 평양에 펼쳐졌던 북미 간 협상 테이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옮겨졌습니다.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 북미 양측의 특별대표들이 오늘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하노이의 한 호텔 앞입니다. 네, 두 사람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숙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하노이에 도착한 비건 대표, 이곳에 와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른 미국 측 실무진들이 묵고 있는 숙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동안 북미 접촉과 관련해 많이 언급된 적이 없던 곳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비건 대표의 숙소가 현지 취재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반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의 차량이 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동행했는데요. 하루 앞서 하노이에 입성한 김혁철 일행이 비건 대표의 숙소를 먼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5시 반쯤 북측 의전 차량이 호텔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차 안에는 김성애 실장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북측의 숙소인 영빈관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방금 전에 차량이 이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차량 안에는 김성애 실장 말고 얼굴을 확인하기 힘든 2명의 남성이 타 있었습니다. 만약에 김혁철 대표가 이 호텔 안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되돌아온 것이라면 벌써 양측의 만남이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하노이 현지에서 협상 테이블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하노이 선언에 담길 의제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의 평양에서의 만남, 그것이 협상이 아닌 협의였다면 이번엔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서로의 카드를 확인한 양측, 지난 2주 동안 각자의 협상 논리를 날카롭게 벼렸을 텐데요. 앞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대로 12개 이상의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쟁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입니다. 다만 지난 2007년 13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단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진도를 더 빼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까지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 게 미국 협상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평양 워싱턴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협의기구 설립 추진 등에 꼽힙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국 전략무기 반입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도 거론됩니다. 미국과 북핵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조만간 이곳 하노이로 날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재를 풀려면 북한에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엔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거라며 또다시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 정상회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last meeting by any chance, but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김정은 위원장과의 후속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협상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전날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없는 한 서두를 것이 없고 급박한 비핵화 시간표도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꺼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해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이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는 북한의 입지를 부각하며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라는 진전된 조치를 내놓아야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가능함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러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회담 내용이나 단계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비핵화라는 것이 텔레비전 코드 뽑듯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고 제법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후속 회담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에서 담을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후속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CNN이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볼턴 방한은 미국 관료들이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속해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최대 지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 안보사령탑으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자리에도 배석했습니다. 만약 볼턴 보좌관이 방한한다면 지난해 4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취임한 뒤 첫 방문이 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방문에서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실장은 수시로 백악관을 비공개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볼턴 보좌관과 현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게런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볼턴 방한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영국의 군사정보기업이 2015년에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군사정보기업 IHS 제인스는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우리, 구성, 금덕산, 갈굴, 영저리, 영리읍 기지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북부 지역에 위치한다고 밝혔고 지하리, 양덕군, 옥평동, 깃대령, 원산 등을 중부 지역 기지로 금천리, 도골, 삭간몰,
사리원, 신계군, 상원군을 DMZ에서 50에서 90km 거리에 있는 남부 지역 기지로 분류했습니다. IHS는 당시 기지별로 노동과 대포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이 2015년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다양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점으로 미뤄 각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 종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귀임을 앞두고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평양으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나 이탈리아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성명을 내고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 측이 지난해 12월 5일 통지문을 보내와 조성길 전 대사대리와 그의 아내가 11월 10일에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측은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이 조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대사관의 여성 직원들과 동행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부산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직전 대구에서의 연설회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일부 후보들의 막말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3차 합동연설회는 앞선 두 번과는 다른 분위기였다던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연설회에는 2,5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앞선 두 차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한국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모처럼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야유 소리가 확실히 덜 들리기도 했습니다. 합동 연설회장은 부산 백스코였는데요. 앞서 두 번은 김진태 후보 지지자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 선거인단들이 앞좌석에 앉은 탓이 컸습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야유 탓에 연설도 채 끝마치지 못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에는 차분히 호응까지 얻으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연설의 분위기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누가 이 당의 주인이고 이 당의 주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을 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던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도 이번에는 다소 풀이 죽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전당대회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 모습도 직접 보겠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수괴 문재인 역시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합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태극기 부대를 몰고 다니는 김진태 후보도 오늘은 다른 지역 지지자들에게는 참석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하는 등 전체적으로 연설의 분위기는 자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당 전당 레이스를 바라보는 우려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한국당에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은 미래를 향해 갈 테니 정부와 여당은 그런 프레임으로 과거에 있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5.18 망언 논란 이후에 계속되어 온 당 안팎의 크고 작은 논란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후보자들 입장에선 막판 스퍼트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연설회는 이제 한 번만 남았고요. TV 토론회는 오늘 밤과 오는 23일에 두 차례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23일부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만큼 막판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에게 오늘은 중요한 자리였던 겁니다. 따라서 후보들은 대부분 당의 내분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이니만큼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응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문 대통령은 답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권 경쟁에 나선 새 후보, 오늘 연설에서 어떤 점에 방점을 뒀죠? 네,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 비판으로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를 망친 것이 문 대통령이라면서 자신이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통합 등의 기존 이슈는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도 다른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여당이 공격 포인트로 잡은 탄핵 불복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먹었다는 말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면서 과를 인정해야 박 전 대통령의 공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탄핵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 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선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더 많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대표가 되면 개파는 없어지고 보수 우파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태풍이 진태입니다.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판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환경부 문건 논란도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는데 야당은 공세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환경부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5.18 망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끝이 아닐 거라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더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의 환경부 문건 대응이 박근혜 정부 때와 너무나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국정농단에 큰 책임이 있는 한국당에서는 이제 와서 탄핵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은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샴쌍둥이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 건데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정권에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이라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 직후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억지 수사가 드러났다며 즉시 항소해 무고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모두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 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 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리 부실 때문에 주사제가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오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사제가 오염된 이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들이 폐혈증에 걸려 숨진 원인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장관이 앞서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기준을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천여 차례에 걸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식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당시 만세 시위의 전개 과정을 담은 세세한 기록이 100년 만에 데이터로 복원됐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도로 다시 시각화했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3.1 만세 물결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종교인과 학생이 주도했던 만세운동은 지역 주민이 대거 합류하며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기도 장안면 우정읍 일대에서는 주민 총 2,000명이 참여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소를 7곳으로 옮겨가면서 만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당황한 일제는 닥치는 대로 지역 민가에 불을 지르는 보복을 했습니다. 뜨거웠던 그 만세운동의 현장은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만세 시위를 결의했던 교회는 다른 위치에 복원되었고 만세 시위의 절정을 이뤘던 일본 경찰 주재소 자리는 지금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시골 장터와 부락 등 곳곳에서 진행됐던 100년 전의 그 치열했던 만세 현장을 데이터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임시정부 문헌과 사료, 일제 판결문과 조서 등을 총망라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다시 시각화해봤는데요. 3월 1일을 기점으로 만세 시위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만세 시위지가 점으로 누적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제주와 전남, 경남,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북과 평북 지역으로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한반도 전체를 만세 물결로 빼곡히 메우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만세 시위 건수는 1,69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앞서 보신 경기도 화성의 경우처럼 개별 장소별 시위를 나눠서 세어보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위 참여 인원도 국내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최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석 달간의 만세 시위 추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세 시위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양상도 격렬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끈 아우네 장터 시위가 있기도 했던 4월 1일에 그 정점을 이룬 뒤에 5월을 넘어서 연말까지도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정한 지도부 없이 동네 주민이나 아니면 노동자, 농민, 상인, 그리고 학생, 어린이까지 모두 조직할 수 있으면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서 거족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3.1운동의 주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민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만방의 자주독립 의지를 떨친 3.1운동. 한 세기가 지나서도 역사의 주인공 민중의 힘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한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청년들이 갖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모든 학교의 졸업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에 직장을 얻고 세계 곳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공간은 국내에 있더라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과 경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만이 변화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평화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나라, 무한한 가능성의 날개를 펼쳐 훌훌 날 수 있는 나라, 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로 유한대학교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을 세운 고 유일한 박사가 설립했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 유일한 박사는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9살 되던 해 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는 본명인 유일형을 한민족이라는 뜻의 일한으로 개명할 정도로 애국정신이 투철했죠. 동양인이었지만 미식 축구팀 주장을 맡을 정도로 스포츠에 재능을 보였고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연에서도 뛰어났던 유일한 박사는 대한 졸업 후 숙주나물 통조림 저장법을 개발하며 식품회사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던 중 사업차 우연히 간도에 들른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보게 되었고 결국 박사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1926년 유일한 박사는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설립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민족 자본을 만들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무장독립운동단체 맹호군을 창설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50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정보처 주도로 이뤄진 한국광복군 국내 침공작전의 핵심 요원으로 고된 군사훈련까지 견뎌냈습니다. 부유한 미국 생활을 벌이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고 유일한 박사. 그가 설립한 유한대학교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고 유일한 선생의 헌신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술을 마시고 수입차를 몰던 운전자가 시장으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이 사고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상황 화면 보면서 전달해 주시죠. 네, YTN 취재진이 확보한 CCTV 화면을 함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신진시장인데요. 오늘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보신 것처럼 차량 한 대가 시장 골목을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시장에 있는 노점과 간판을 치고도 저렇게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요. 속도도 줄이지 않고 여기저기 시장 골목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치고 달립니다. 시장 시설물이 파손된 건 물론이고 이 차량과 또 차량이 들이받은 식당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달아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새벽 시간이어서 시장에 사람이 없었지만 만약 몇 시간만 이른 밤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35살 이모 씨는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의 도로를 달리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5분 정도를 도망가다 이렇게 종로 5가의 신진시장으로 돌진했는데요. 결국 시장의 음식점을 들이받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를 붙잡고 봤더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서울해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 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달걀의 산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겠다는 건데 양계 농가의 준비를 위해 단속은 6개월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껍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23일 낳은 달걀일 경우 0223과 같이 4자리로 표시됩니다. 산란 일자와 생산 농가,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10자리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됩니다.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양계 농가들은 생산 관리의 어려움과 재고 부담을 우려해 반대해 왔으나 정부와 함께 달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생산 농가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 8월까지는 유통되는 달걀 모두에 산란 일자가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하고 세척해 유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선별 포장 유통제가 시행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묻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미리 걸러내 유통하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달걀 유통에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달걀 거래 시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참고 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컬링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봉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문체부가 밝힌 비리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른바 영미 신드롬을 일으켰던 팀 김 기억하실 텐데요. 이 선수들이 지난해 11월
경북컬링협회 지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서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가 5주간에 걸쳐서 대한체육회 등과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경두 전 회장 직무대행 일가가 선수들이 획득한 상금을 축소해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상금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포상금 9천여만 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컬링팀에게 지급된 후원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도자들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정 스포츠 업체에서 지급한 특별 포상금 5천만 원을 선수들의 동의 없이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경상북도 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예, 팀킴이 폭로했던 비리 내용은 이 밖에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산 횡령도 있습니다. 전지 훈련을 다녀와서 같은 영수증을 이중으로 정산하거나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하거나 언론 인터뷰 때 김경두 전 대행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강요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선수들이 일부는 결혼도 하고 모두 성인이었는데도 김경두 씨 일가가 경북 컬링팀과 의성 컬링센터 등을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밝힌 또 다른 사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약 137만 원을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역시 편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녀 채용을 위한 각종 꼼수도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김경두 대행 일가가 완전히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딸 김민정 감독을 선수로 뽑으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우수 선수 영입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의 아들도 컬링 선수입니다. 이 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 전역을 했는데 7천만 원이 넘는 과도한 연봉을 받고 남자 컬링팀과 재계약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조카를 채용했을 때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경두 씨는 2017년 그 다음 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팀에 필요하다면서 친조카를 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뽑았는데요. 집안 식구끼리 면접을 보는 웃지 못할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각종 비리가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김경두 전 직무대행 등 3명과 연맹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요. 문체부는 부당하게 집행정산된 지원금 2억 1천여만 원을 이미 환수 조치했습니다. 사법 조치 등 응당한 처분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반은 또 선수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 결과를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봉국 기자와 함께 팀킴 감사 결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남편 박모 씨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조 전 사장의 폭행과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인격적인 무시와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심한 모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중국적인 아이들을 미국으로 빼돌리려는 것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한진 일가의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스퀴시 완구 제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신국범 제품안전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검출된 디메틸 포름아미드 이게 어떤 성분인지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 검출된 디메틸 포름아미드는 공기 중에 쉽게 휘발되는 이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으로 간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출 시에는 피부나 눈,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고 현기증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네, 이번에 조사한 제품 총 12개고 이 중에 6개 제품에서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유해한 수준의 이 물질이 방출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그러면 4세 이상은 괜찮은 건지 조사 결과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스큐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의 화합물이 방출되어서 리콜되는 사례가 유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판매 중인 스큐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디메틸 프롬아미드가 시간당 적게는 54에서 많게는 16,0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수준의 농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디메틸 프롬아미드의 농도를 바탕으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12개 중 6개 제품이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유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2개 제품은 7개나 14개에 노출될 경우에 6세에서 12세 어린이도 유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세에서 12세 어린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만질 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물고 빠는 경우도 많고 또 장난감 만진 손으로 눈 비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해성이 더 커지는 겁니까? 디메틸 프롬아미드와 같은 물질은 전기를 통한 호흡기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만졌을 때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에 흡수될 수 있고요. 입으로 물 부고 빠는 과정에서 소화기관을 통해서도 체내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그 노출 경로보다는 노출량이 중요한데요. 네. 많은 양의 급성 노출 시에는 복통이나 구토, 황달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적은 양의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 시에는 간염과 같은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유해 성분을 방출하는 제품이라면 사실 출시 전에 걸러졌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어린이 완구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후에 판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대상 12개 제품 모두 안전 확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현재 완구 안전 기준에는 디메틸 프롬아미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기준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어서 사전에 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 완구의 재질이나 용도, 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건데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신국범 제품안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법원이 결론 내린 육체 노동자 정년의 상향 판단, 각종 손해배상액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정철친 경제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